네, 2024년 1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실력과 지혜를 다 통틀어서 아주 힘든 버거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로서 그리고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 모든 걸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북한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고려연방제, 정확한 명칭은 고려민주연방입니다. 이 고려연방제를 북한이 집어던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도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고려연방제와 상당히 비슷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집어던졌습니다. 남북이 모두 아주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민족을 중심으로 한 통일 방안을 버렸습니다.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겠다. 그리고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부르면서 어쩌고저쩌고 계속 떠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자유청년뱅 잡지에다가 미국이 미어샤이머 교수가 설명했던 오프쇼어 밸런싱, 역의 균형 전략을 펼치고 있어서 북한이 숨이 막힌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지칭하면서 살궁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방송에서는 우리는 북한판 천안함 작전을 준비해야 된다. 북한이 몰래 블라디보스톡 동쪽에 있는 군항으로 보내는 북한 전투물자를 실은 배를 한국이나 미국 또는 일본의 어떤 군사작전으로 격침시켜버려야만 우리의 안보도 보장되고 유럽의 안보도 보장되고 세계의 안보도 보장된다. 그런 발상도 했었습니다. 그 연장선입니다. 저도 한순간에 모든 걸 파악하지 못하고 차츰차츰 취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구나 라는 걸 감을 잡습니다. 그러한 글들과 설명의 연속상에 있는 오늘 설명입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고려민주연방제 다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남북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고려연방제는요. 1974년인가요?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김일성이 있을 때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이북에 가서 합의했던 7.4 공동성명이 있습니다. 그때 앞으로 우리의 통일은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로 한다는 원칙을 합의했었습니다. 그게 7.4 공동성명 체제인데 그에 따라서 고려민주연방제가 나왔었고 우리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나왔는데 이 7.4 공동성명 체제가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다니던 1990년부터 대한민국 주요 대학, 서울대학을 시작을 해서 연대, 고대 이런 데서 주사파가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그 자들이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그리고 정의당에 버글버글거리고 있죠. 그 주사파가 대한민국에서 설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7.4 공동성명, 즉 민족주의로 통일하자. 그것 때문에 고려연방이 나왔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나왔는데 이제 그 두 개가 버려졌으니까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기반도 무너진다. 윤석열 정부가 혁명적으로 한반도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몇몇 신문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남북회담 하게 되면 우리의 소원 통일을 불렀죠. 근데 저는 이거 부를 때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할 때마다 저게 무슨 통일이야. 우리의 소원은 분단, 꿈에도 소원은 영구분단 이렇게 들렸거든요. 사실은 분단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통일을 노래했었죠. 파이낸셜 뉴스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 남북을 한데 묶어준 개념인 한민족이라는 표현이 대한민국에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앞서 북한의 김정일이는 핵도발과 한반도 초토화를 운운하면서 한반도에 그들의 헌법에서 한민족을 없애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필요하면은 우리가 도발하면은 완전 평정하겠다 그랬습니다. 북한이 먼저 한민족 개념을 없애면서 윤석열 정부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역사 속에 집어 던지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에서는 앞으로 국가 개념이 들어갈 것이다. 뭐냐? 한민족, 우리 민족 중심으로 이 민족주의를 통일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뭡니까? 우리 땅에는 대한제국도 있었고 조선도 있었고 고려도 있었고 신라도 있었고 고구려 백제도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왜 국가를 강조하느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대한제국 이전의 국가들과 확실히 다른 거는 공화국이라는 차이 겁니다. 공화국. 그 앞에 국가들은 전부 다 군주국이었고요. 그럼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도 공화국, 우리도 공화국입니다. 근데 둘이 뭐가 다르냐? 북한은 인민민주주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요거를 체제 차이점이라 그럽니다. 즉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민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신라가 했던 삼한통일,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묻는 민족통일이었다면 세 번째 통일은 대한민국 체제로 통일하는 체제통일이 되겠다. 그래서 국가 개념, 체제라는 개념을 넣기가 뭐하니까 국가 개념을 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언제 시작됐나? 지금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가 작년에 통일부 장관이 됐죠.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저처럼 유튜브를 운영해 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국제정치학을 쉽게 설명해 왔습니다. 김영호 교수는요, 경기대학교를 이제 은퇴하셨는데, 조성환 교수는 백모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국제정치를 많이 설명해 왔었죠. 백모라고 하는 거는 서울대학교 정치과 출신의 유명한 운동권이었다가 지금은 유튜브를 하고 있는 박성현 씨의 별명입니다. 그분이 서울대 운동권을 할 때 많이 쫓겨다녔잖아요. 그때마다 언론에서 박모라 그랬는데 그걸 백모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박성현 선생이 백모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하는데 거기에 조성환 교수가 나와서 굉장히 국제정책을 설명 많이 했습니다. 이 조성환 교수, 그 다음에 김영호 교수, 다 이런 분들이 서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던 노재봉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노재봉 선생이 상당히 석학이죠. 그분이 남북 문제를 꿰뚫어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 노재봉 선생의 통일관이 대한민국 정치에 투영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통일부 장관에 정치인인 권영세 씨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통일부에 뭘 만들었는가 하면은 장관 자문기구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그냥 통일위원회라고 합시다. 만들었는데 여기 위원장을 누가 했느냐? 바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5개 분과를 만들어서 했더라? 그 중에 한 분이 저랑 이름이 똑같은 연세대학교 이정훈 교수고, 이화여대 현인의 교수도 있었고, 제 이름이 다 기억이 안 납니다. 등등 5개 분과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게 통일위원회를 이끌던 김영호 교수가 통일부 장관이 된 거는 잘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북 교륜이 뭐니 하는 것들을,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국들을 없앴죠. 자,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김정일이가 먼저 헌법 개정을 하겠다, 대한민국을 호칭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동안 남북은 하나의 민족이니까 민족으로 통일하겠다고 하는 김일성의 유운인 고려연방제를 버리겠다라는 암시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호 장관이 이끄는 통일부도 우리도 민족주의를 통일한다는 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었죠. 그거를 버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민족주의에 의한 통일 방안은 무엇이었느냐? 중국이 1993년인가요? 홍콩을 반환받았죠. 연도는 자신 없네요. 93년 같으네요. 그때 뭘 얘기했는가 하면 일국 양제를 얘기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 안에는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를 하는 중국이 있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는 홍콩이 있는데 이 체제가 다르지만은 하나의 국가가 됐다 하고 일국가 이체제의 통일이 성공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일국양제를 토대로 대만한테 야 일국양제로 통일하자고 계속 압박을 가해왔어요. 여기에 대만의 유력인들이 그 당시쯤은 이제 대만의 실력자들이 중국에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공장을 짓고 거기 자기 옛날 대만 대륙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고향에 가니까 고향에서 환대해주고 또 거기 가서 또 여자를 만나서 아기도 낳고 가족도 이루고 너무 영웅되고 받으니까 아주 좋았죠. 그래서 대만이 쭉쭉 일국양제로 빨려갔습니다. 여기에 적극 호응했던 게 국민당 정권이죠. 대륙에서 넘어온. 그래서 국민당 정권은 반공인에도 불구하고 친중이 돼버렸고 그거 싫다. 우리 일국양제고 반대한다. 대만 스스로 살겠다 하고 나왔던 게 민진당입니다. 그 천수이벤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처음 대만에서 총통이 됐다가 마이잉주가 다시 국민당 대통령이 됐다가 다시 우리말로 하면 최영문이죠. 차이잉원, 제 또래쯤 되는 조금 더 선배구나. 돌싱인 여성이 대만의 대통령이 됐다가 이번 선거에서 누구지 이름이 러덩하인가 다시 민진당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국양제를 거부하는 걸로 대만이 가고 있습니다. 이 일국양제와 같은 것이 고려연방제 그리고 우리가 내놨던 한민족 공동체 방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북한과 대한민국이 독립된 체제로 있습니다. 근데 껍데기만 한국과인 것처럼 하자. 그리고 서서히 내부 통일을 해가자. 지금 중국이 93년도에 홍콩을 반환받았죠. 그리고 홍콩 사람들은 자기네 여권을 가지고 중국 여권이 아닙니다. 그 세계를 다니고 하는데 중국이 자꾸 조여들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서 재작년인가 우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홍콩 시민들이 5.18 주제가 중에 하나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그랬었죠. 그래서 코리안 데모를 수출했습니다. 저는 그냥 코리안 데모를 이북에도 수출하자는 가장 강한 주장을 해온 거는 잘 아실 겁니다. 자, 일국양제가 각자의 체제를 보장하는 것 같지만은 어느 한쪽이 우세한 쪽이 한쪽 체제를 먹으려고 합니다. 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일국양제로 통일했다가 문제가 된 나라가 예멘입니다. 남북 예멘이 하나는 공산주의, 하나는 자본주의인데 둘이 한 나라가 됐어요. 홍콩을 먹기 전에, 중국이 먹기 전에 먼저 하나가 됐는데 결국은 갈려 싸우면서 지금까지 예멘은 예멘 정부군하고 반군인 후티하고 싸우고 있는 벌써 몇십 년 됐죠. 그런 꼴입니다. 지금 홍콩하고 중국도 확실한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걸로 계속 통일하자고 압박을 가하는 게 대만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다가 대만이 차이잉원, 최영문에 이어서 이번에 이름 내 발음이 잘 안 된다. 다시 민진당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대만은 확실히 거부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즉 너와 나라는 원래 같은 뿌리였으니까 같은 민족이었으니까 일단 합쳐놓고 체제가 달라도 살아보자라는 것이 예멘에서는 실패했고 중국에서도 홍콩을 토대로 했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고 대만을 상대로 하던 거는 웃기는 걸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북한은 여전히 고려연방제를 유지해왔고 우리는 한민족 공동체 방안을 유지해왔는데 이게 바로 그냥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 놓고 서로 교류하다가 어떻게 통일하자는 건데 이거를 김정일이가 버리겠다. 헌법을 개정해서 자기네 영토를 분명히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우리의 김영호 장관이 이끄는 통일부도 한민족 공동체 방안을 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동아시아의 역사는 춤을 출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무력 충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통일 방안에 대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되게 헤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단일 민족이죠.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지만 지방자치가 사실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린 조선시대 이후로부터 그냥 단일 행정체제였어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해서 근대화가 될 때까지도 다 몇십 개의 국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메이지 유신을 하기 전에는 독국가와 막부가 일본을 이끌었죠. 독국가와 막부가 뭔가 하면 그때 일본이
뭐라 그래야 되나, 사스마,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중에 도쿠가와가 이끄는 나라가 가장 강력해서 전체를 통제한 겁니다. 넘버 1의 국가가 된 거고, 나머지는 얘네들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 도쿠가가 일본 전체를 이끌지만 사실은 다 독립국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는 중심이니까 종이고, 얘네들은 변방에 있으니까 한자로 울타리를 번이라 그래서 자기는 종이고 얘네들은 번. 그래서 이런 도쿠가와 막부를 제외한 이런 다른 나라들을 뭐라 합니까? 일본에서는 번이라 합니다. 번국이라는 뜻인데 종번 체제가 된 거죠. 그래서 번에 있는 다이묘들, 군주죠. 그들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기 다음으로 자기네 나라를 이끌 아들, 세자죠. 그거를 도쿠가와 막부가 있는데 인질로 보냅니다. 그러면 도쿠가와 막부는 얘네들을 쭉 교육시켜서 저쪽에 있는 아버지가 죽으면 보내가지고 다시 동맹관을 유지하고, 이게 막부 체제였던 겁니다. 이렇게 다 지방이 독립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근대화가 되면서도 이 번들을 뭘로 바꿔요? 우리나라의 지금 도와 같은 현으로 바꾸죠. 번을 없애고 현을 둡니다. 그렇지만 현이 지방세에 강하기 때문에 일본은 어떻게 보면 연방제 국가와 비슷해서 지방자치를 하면서 서서히 중앙으로 통합해 와야 됩니다. 미국은 쉽게 말하면 50개 나라가 합쳐진 거죠. 50개 스테이츠가 모여서 유나이티드 된 게 미국이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지방자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조선 때 완벽하게 중앙에서 지방 장관을 보내면서 했는데, 모든 나라가 중앙집권을 원하는데 거꾸로 김영삼이는 지방자치를 해야 민주주의다, 서방 국가들이 하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중앙집권을 못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국 정치의 분탕질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권한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이재명이 같은 사람, 이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북한하고 내통하겠다고 쌍방울을 통해서 돈까지 보내고 했습니다. 지방장관이면 자기네 지방이나 잘 가르치면, 잘 통치하면, 잘 행정하면 되지, 무슨 북한하고 내통하려고 부지사 중에 하나를 이화영이를 평화부지사로 해서 북한하고 내통하는 그런 정치행위를 합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의 큰 문제였습니다. 자, 잠시 얘기가 빗나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국가에는 우리처럼 하나의 국가가 있고 자꾸 합쳐지다 보니까 연방국가가 있습니다. 미국이 연방국가죠. 일본도 지금은 연방국가라고 안 하지만은 일본도 연방국가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 연방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 페더레이션이라 그럽니다. 페더레이션. 러시아가 연방국가입니다. 그래서 러시안 페더레이션입니다. 영어로. 근데 이 연방을 뜻하는 영어 중에 페더레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석사학위 논문 쓸 때 여기서 돌았던 건데, 독일도 연방이잖아요. 독일은 이제 Federal Republic of Germany. 페더레이션이 있으니까 다 연방은 페더레이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스위스가 그 언어도 왜 프랑스어 쓰는 지역도 있고 독일어 쓰는 데도 있고, 또 무슨 말 쓰지? 거기 몇 개 언어를 쓰고 아주 조그만 이 주들이 모여서 스위스가 연방이잖아요. 스위스는 영어로 뭐라는 거야 하면요, 스위츠랜드라고 하는데 정식으로 자기 국가 체제를 설명할 때는 스위스 컨페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페더레이션 앞에 CON이 더 붙어 있어요. 그럼 페더레이션과 컨페더레이션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저도 설명 못하지만 저보다 훨씬 많이 공부한 국제정치학자나 국제법학자도 설명 못합니다. 하다 보면 틀려요. 현실하고 안 맞아요. 흔히 설명할 때 페더레이션은 하나의 국가고 컨페더레이션부터는 복합국가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컨페더레이션에 들어온 나라들은 각각의 주권이 있는 나라들이 국가연합을 만든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페더레이션은 연방이고 컨페더레이션은 국가연합. 독립된 국가가 그냥 하나의 국호를 쓰는데 거기에 여러 개 나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2개 이상 나라. 그래서 각각의 주권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하고도 다 외교를 맺고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주권 기각권이 모인 게 컨페더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스위스랜드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도 영어로도 스위스 컨페더레이션을 썼습니다. 자, 그렇고요. 또 연방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아메리카에 있는 스테이트들이 모인 유나이트가 있어요. 그게 미국,
아메리카 합중국이잖아요. 연방이라고 번역도 하지만 미 연방이라든 미 합중국이라고도 합니다. 스테이츠라는 건 국가입니다. 이게 50개 모인 게 미국이에요. 그럼 미국의 스테이트들은 주권이 있느냐? 걔네 헌법이 있어요. 근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대한민국하고 직접 국교를 맺느냐? 그건 안 합니다. 여기서부터 유나이티드하고 컨페더레이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설명하기 힘들어집니다. 근데 국가연합이라고 컨페더레이션을 하는데 사실은 아니었고 유나이티드도 국가연합으로 보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진 나라지만 소련이 영어로는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 소비에트 체제의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입니다. 유니온입니다. 유니온도 국가연합이에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게 UN 회원국으로 이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 이게 하나의 회원국으로 들어가고 또 유니언 오브 소비에트 소셜리스트 리퍼블릭을 구성하는 15개 나라 중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거는 별도로 유엔 회원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국가연합이라는 뜻이죠. 유니언은 확실히 국가연합이에요. 그런데 아까 세 나라를 뺀 나머지 12개 나라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은 독자적으로 유엔에 들어갈 수 있었냐? 못 들어갔어요. 웃기죠? 네, 웃깁니다. 그래서 이 영어의 연방을 나타내는 단어를 참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유니언을 쓰던 또 하나의 큰 국가연합이 있는데 그게 뭐냐? EU입니다. EU. 유럽 유니언. 거기에는 지금 몇 개 나라가 있는지 30몇 개 나라가 들어있는데 거기 뭐 프랑스, 독일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나라들은 각자 주권이 다 있어요. EU의 대표가 나토 정상회담에도 들어오고 세계회담도 들어오지만은 EU를 구성하는 영국, 프랑스, 스위스는 아니겠구나. 이런 나라들이 다 또 독자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언은 확실히 국가연합이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커먼웰스. 커먼은 다 아시죠. 웰스는 부라는 뜻인데 커먼웰스도 연합입니다. 우리 흔히 영연방이라고 그러죠.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이 많은 식민지를 독립시키면서 그 나라들을 영연방으로 묶었습니다. 그게 Commonwealth of Nations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뭐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나라들은 각자 주권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로 뭉쳐 있어. 그러니까 아까 EU랑 비슷하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지금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들어와 있는데 UN, United Nations를 만들었습니다. 이 유나이티드도 어떻게 보면 국가연합이에요. UN 확실히 국가연합이죠. 그런데 같은 유나이티드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는 연방 개념에 가깝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게 되면 페더레이션이 가장 단단하고 그 위에 컨페더레이션이 있고 좀 느슨한 거죠. 국가연합, 컨페더레이션부터 국가연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유니온이 있고 더 느슨한 걸로는 소련 같은 거 유니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먼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니피케이션 유나이티드의 명사는 뭔가 유나이티드인가? 헷갈린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가 하나의 국가란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연방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가 합쳐지는 과정은 대개 전쟁을 통해서 A국이 B국을 침략해서 먹으면 하나의 국가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먹고 나서도 반항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A국이 B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국가체를 만들어서 너도 여기 일원으로 들어와 라고 하면서 오랜 세월이 가다가 합쳐지는 겁니다. 미국도 처음에 13개 주가 중심으로 했다가 거기에 37개 주가 들어오면서 미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징기스칸도 그렇게 나라를 넓혀봤습니다. 우리의 후삼국 통일을 하는 고려의 왕건도 그런 식으로 통일을 간 거예요. 그 지방자치를 주다가 조선 때 오게 되면 완전히 합치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페더레이션이 있고 컨페더레이션이 국가연합으로 보이고 그 위에 유니온이 있고 더 느슨한 거로 커먼웰스가 있고 유나이티드가 있더라.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또 하나 여기서 또 살짝 말씀드리면 일본이 2차 대전 때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대동아 경영권은 한자로는 다 아시는데 영어로는 greater는 크다는 뜻이죠.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입니다. 스피어는 남반구, 북반구 할 때 이제 그런 반구니까 그건 뭐 그렇고. Co-Prosperity. 대동아 공영권 Greater East Asia는 대동아고 Co-Prosperity Sphere. 거기에는 일본, 대일본 제국을 중심으로 거기에 합병된 조선이 있고요. 그 북쪽에는 만주국이 있고 또 일본이 점령을 했던 중국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전 동남아시아 국가들, 태평양에 있는 섬들. Co-Prosperity도 일종의 국가연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안 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거는 북한이 주장한 고려연방제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려연방제는 언제 나왔느냐? 이게 참 복잡한데 고려연방제를 북한이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면 Korea Confederation이라고 합니다. 아까 Federation은 분명히 확실한 연방제인데 Confederation부터는 국가연합이라고 그랬죠. 북한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의 통일된 국가이지만 거기에 남북이 각자 주권이 있는 나라로 가자. 그래서 고려민주연방이라고 그러지만은 말은 연방이지만 국가연합에 가까운 거다. 영어로도 보게 되면 Korea Federation이 아닌 Confederation이라고 했다. 이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방안은 김일성이가 1960년 광복절 15주년 때 이렇게 남북이 전쟁하고 60년이면 이제 휴전하고 한 7년 지났으니까 각자 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일단 민족이 같은 민족이니까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보자라는 제안을 처음 합니다. 그리고 73년도에 조국 통일 5대 방안, 5대 방침을 이야기하면서 고려연방공화국을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 민족이니까 이 고려라는 타이틀로 각자는 각자 주권을 가진 나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 만들어보자라고 했고 1980년 이때 조선노동당 6차 대회에서 정식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안을 자기네가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로는 Federation, Korean Federation 하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Korean Confederation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북한의 고려연방제인데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통일 방안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어요. 이제 이렇게 북한이 이걸 만들어 가던 73년에 북한이 조국 통일 5대 방안을 만들었죠. 그래서 고려 연방제를 내놓고 나서 74년도에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가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왜 그때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그때 그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요. 미소 간의 냉전이 6.25 때 팍 올라갑니다. 그래서 6.25를 53년 끝내면서 잠시 서로 이렇게 소강 상태로 가다가 다시 이제 미소가 핵미사일을 전진 배치합니다. 전진 배치하기 좋은 나라는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소련을 둘러싼 주변에 자기네 우방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독일하고 터키 이런 데다가 핵미사일을 딱 배치하는데 소련은 핵미사일을 배치할 수가 없어요. 캐나다가 자기네 친구도 아니고 멕시코도 아니고. 그래서 전전 하다가 61년도에 쿠바가 공산화됐거든. 쿠바가 원래 아주 친미적인 나라였는데 카스트로하고 체게바라가 들어가서 이제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리고 그걸 공산화시키니까 쿠바에다가 핵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케네디가 일점 불사하겠다고 이제 전쟁하자 이렇게 하다가 극적 타협, 3차 대전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쿠바의 핵미사일 배치를 포기해서 배를 돌리고 미국도 독일과 터키에 배치했던 핵을 빼면서 일종의 대땅으로 들어가서 세계가 잠시 편안해집니다. 그러다가 70년대에 다시 긴장이 또 올라가다가요. 그러다가 72년도에 미국이 어떤 작전을 쓰는가 하면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그때 가만히 보니까 68년부터 소련하고 중국이 영토 분쟁을 해. 저기 만주에 가면 흑룡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우리 여의도처럼 섬이 하나 있어. 중국말로는 진보도. 러시아 말로는 뭐지? 생각이 안 난다. 섬이 있어요. 그 여의도만 가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중국하고 소련이 공산주의자들은 다 친구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면서 공산주의를 갈라치기 위해서 중국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키신저를 보냈다가 직접 72년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악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공산주의 위협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반도도 좀 긴장이 좀 줄었으니까 뭔가 좀 해보자 이런 분위기 있어. 그러면서 의심도 하죠.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남북도 뭔가 대화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이우락을 보내니까 북한이 만나가지고 7.4 공동성명을 하는데, 그때 앞으로 우리 통일할 때는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주의 중심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계라 3원칙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7월 4일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때 우리 측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이거 북한이 얘기하는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방안을 우리가 인정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우리는 마땅한 게 없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74년이 지나가고 80년에 북한이 고려연방제를 확정 짓고 쭉 옵니다. 그러다가 90년에 자, 소련하고 중국을 갈라치기 했던 72년도에 해놨죠. 그리고 나서 미국이 79년도에 중국하고 복교를 하면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막 키워줍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확실하게 반소련을 더 강화하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CIA하고 이런 데가 동유럽을 계속 건듭니다. 그게 성공적으로 딱 한 데가 어딘가 하면 폴란드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길림성의 중국 기업에 걔네들이 인건비 따먹으려고 북한 노동자들 많이 고용했죠. 근데 그 임금을 상당 부분은 북한이 띄어가고 근로자들이 중국에 살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그걸 근로자한테 줘야 되는 것도 북한이 띄어먹고 충성자금으로 바친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잖아요. 이럴 때 대한민국 민노총이 쫓아가서 북한 노동자라고 연대 투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가죠, 절대로. 근데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 국가인데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 노동자들이. 똑같이 1980년대 후반에 폴란드에서 거기 그다니스크인가가 우리의 울산처럼 조선업이 그다니스크인가? 맞아, 그럴 거예요. 그 조선업이 발달하는데 그 조선소에서 노조가 못해 먹겠다고 시위를 일으킵니다. 그 대장이 누구냐? 레흐 바엔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노조운동을 막 일으키죠. 그게 퍼져나가면서 폴란드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합니다. 레흐 바엔사가 한 2년 동안 자유노조운동을 막 일으켜요. 그걸 이제 미국의 CIA가 지원하는 거고, 또 비슷하게 이게 이제 동독에서도 라이프치히라는 도시가 옛날에는 공업도시였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북한의 함흥이 공업도시인데, 거기는 공업도시고 엑스포도 옛날에 독일이 분단되기 전에 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계속 독일의 정보부인 BND하고 CIA가 공작을 합니다. 민주화 공작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촛불 시위를 일으키죠. 지금 우리나라 좌파들이 촛불 시위하는데, 촛불 시위는 원래 공산주의 국가에서 타도 공산주의 운동으로 했던 게 촛불 시위입니다. 라이프치히에서 촛불 시위가 일어나면서 자꾸 동독에서 시위가 일어나다가 호네코 공산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런 혁명에 폴란드에는 레흐 바엔사나 리더가 있지만은 동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동독에 여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 의회에 모여갖고, 야, 우리는 자신이 없으니까 독일 서독에 들어가자 하고 자기네들이 서독하고 조약을 맺죠. 그렇게 하면서 독일이 통일돼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다 공산국가들이 다 무너져요.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소련을 제외하고 7개 나라가 다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소련도 91년도 말에 뒤집어집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소련을 이루었던 15개 나라가 다 독립해서 흩어지고, 러시아,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리트비아, 라타니아, 에스토니아, 탄탄 나라들이 다 독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김일성이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당할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접근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미국 CIA하고 그때는 우리는 안 기부했지. 대북 공작을 강화하면은 폴란드라든지 동독권이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이제 통일을 다시 논의하자. 이제 우리의 민주화 공작을 꺾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91년도에 이렇게 가는데, 지금 우리 쪽에서는요, 통일 방안이란 게 마땅하게 못 만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정부가 끝나고, 88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씨가 김영삼과 김대중을 이기면서 집권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의 이 헌법, 60 헌법, 5년 단임제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88년, 89년 보니까 막 동유럽 국가들이 막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면서 걔네들이 대한민국하고 수교하고 하면서 우리가 국방정책을 피면서 이 노태우 대통령이 고르바초프도 만나고 또 그리고 중국하고도 수교하는 단계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막 승리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북한을 통일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89년도인가가 나오는 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일 겁니다. 즉 뭐냐? 우리 민족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당장 통일하게 되면 북한 체제하고 우리하고 다르니까 각각 체제는 갖고 독자적으로 하고 일단 하나의 국가가 돼서 하자. 그래서 남북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남북 간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의회 비슷한 뭐 남북 평의회를 만들고 또 거기서 만든 룰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자. 각자 주권이 있지만 이게 고려연병제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89년도인가가 노태우 대통령이 선언을 합니다. 북한이 이걸 다 기다렸다가 소련이 무너지니까 91년도에 야 우리 고려연병제하고 니들이 얘기하는 한민족 공동 통일반하고 비슷하니까 자기네의 연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한민족 공동체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뭐 대화를 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나오고 총리회담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너 핵 갖지 마. 그러니까 오케이. 이래야 우리가 공격을 안 할 거야.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나오고 대한민국을 속여먹는 거죠. 속아 넘어간 거죠. 우리. 북한이 야 우리 하자는 대로 다 따라왔구나. 그래서 이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이거 했을 때 우리 측에서 우려가 많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딱 해놓고 나니까 이 땅에서 생겼던 게 대학가에서 주사파가 나오는 겁니다. 고려연방제에 의해서 통일을 하자고 하는 자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NLPDR 민족해방 그 다음에 PDR은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인민민주주의 혁명 하자는 우리도 북한식으로 이제 별도로 공산국가 만들어 통일하자는 게 주사파잖아요. 그게 뭐 임종석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왕창 크는 겁니다. 한민족 공동 통일 방안. 근데 육공헌법이 지금까지 노태우, 그 다음 누구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7번째네? 그럼 대충 아직 임기는 안 끝났지만 5, 7, 2, 35, 30년 이상 굴러오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 7.4 공동성명을 토대로 민족주의를 토대로 한 남북과 북의 고려연병제 한민족 공동통일만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누가 제일 나오게 되는가 하면 문재인이가 나오는 겁니다. 문재인 씨가 북한에 가서 일국 양제식 통일을 하자라 그랬고 그걸 만들어준 사람이 연세대학교의 문정인 교수잖아요. 그래서 일단 통일을 해놓자. 나중에 체제는 합치고 자유왕래하자. 그래서 남북 헌장 같은 걸 헌법 같은 걸 만들자. 그럼 결국 고려연방제로 하자는 거였는데 이거대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때 이제 무너져 되게 당했던 게 홍콩이란 말이에요. 그 대만도 막 당하다가 대만이 이제 확실하게 안 간다는 걸 차이잉원 때 보여줬다가 이번에 다시 이기면서 딱 확인해 준 거죠. 그리고 예멘이 적골이 나면서 우리도 안 거죠. 근데 그거를 말을 못한 겁니다. 말을 못한 건데 이거를 서울대학교에 아까 말한 그 노재봉 총리가 그걸 이제 꿰뚫어보고 자기 제자들인 김용호, 조성환 이런 사람들이 쭉 설파를 했고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김용호 교수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권영세에 이어서 장관이 딱 되니까 그 북한이 김정일이가 나와서 헌법을 바꾸겠다 어떻게 저쩌고 하면서 하니까 우리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겠느냐? 독일이 통일된 걸 또 보게 되면 민족주의를 통일한 게 아니라 서독 체제 안으로 동독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체제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통일이었던 1국가 2체제, 즉 대만, 홍콩하고 중국, 우산혁명이 일어나서 갈등이 아직도 있죠. 예멘은 실패했죠. 이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들겠다는 게 지금 김영호 장관이 이끄는 통일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주사파를 없앨 수 있는 근거가 생기죠. 지난번 한동훈 씨가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을 하면서 386 특권 세력을 없애야 된다 그랬는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민족주의에 너무 속았어요. 이제 민족주의를 갖고 가장 사기를 친 게 김영삼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면서 같은 민족이라고 김영삼이가 막 하다가 된통당한 게 뭐예요? 강릉 잠수함 사건, 뭔 사건. 그때서 정신 차리고 뭐 했지만 늦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엉망이 돼서 IMF 위기로 가잖아요. 또 민족 공동체 가지고 가장 큰 사기를 친 게 누굽니까? 김대중이잖아요. 2000년 이북 가서 악수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노벨상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91년부터 2000년 세월 지나가 2006년에 북한의 핵실험하면서 시간만 끌어준 게 확인되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답습했던 게 누구냐? 그게 노무현입니다. 2차 정상회담 갖고 또 뭐 해주겠다고. 그걸 브레이크를 걸어야 됐던 게 이명박과 박근혜인데 이걸 제대로 못 걸었어요. 왜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자기들이 못 버린 거예요. 이명박도 못 걸었고 박근혜도 못 걸었고 그냥 그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통일이 되면은 우리한테 기회가 올 거다 그래서 통일 대박론만 얘기했던 게 박근혜입니다. 북한 체제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통일해보려고 계속 하다가 그래서 중국 전순열도 갔다가 그게 힘이 안 되니까 탄핵을 당하는 거지 주사파들한테. 그리고 문재인이 나와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이용해서 고려연방제식으로 통일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밀어붙였는데 그래서 김정일이가 우리하고 합의하기 전에 미국하고 해하면 쉬우니까 싱가포르 정상회담 놓도록 압력을 넣었죠. 처음에는 이제 미국이 오케이 하다가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분노 화염을 하면서 화를 확 내잖아요. 그게 2018년 판문점에서 문재인하고 김정은이가 만나서 도보다리에서 어쩌고저쩌고 뭐 생쇼를 하면서 뭐 옥류관 냉면도 먹고 제주 소년이 와서 노래도 부르고 뭐 잘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김정은이가 요구하죠. 미국하고 먼저 회의를 해야만 끌고 간다. 그래서 미국하고 만나게 했는데 트럼프가 만나겠다 그랬어요. 그때 정의용이하고 우리 안보실장이 이북 가가지고 북한이 조건문이었잖아요.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데 두 사람은 백악관 가서 발표할 때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면 이 말은 빼고 핵을 버릴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죠. 그래서 미국이 그걸 근거로 트럼프가 만나보는데 싱가포르에서 조건문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싱가포르 합의문을 보게 되면 북한이 주장한 이러하고 미국은 주장하다 나열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6월 달인가? 해가 바뀌어서 그 다음 2월 달에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다시 김정은이가 그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너 여기 핵시설 저거 핵시설. 그때 김정은이가 문재인 말 듣고 자기네가 이미 폐쇄시킨 지금 영변의 원자로 굉장히 오래돼서 그건 못 돌리거든. 그거 폐쇄하겠다 했더니 짜치가 웃기지 마. 그건 이미 쓰레기통에 간 거고 여기 있는 거 요거 다 없애 그랬더니 대답 못 하잖아요. 못해? 그럼 나랑 협의 안 해 하고 딱 나오는 게 하노이 노딜입니다. 근데 문재인이는 그때 합의가 될 줄 알고 김정은한테 코치한 거지. 야, 니네 이미 세운 거 요것만 없앤다 그러면 트럼프가 받을 거야. 그래서 자기는 기대하고 있다가 노딜 됐다니까 뭐라고 쩔쩔매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노이 노딜입니다. 그리고 나서 김정은이가 한 번 더 확인하려고 교토에서 G20 회담이 열릴 때 트럼프 한 번 더 만나자고 시진핑 통해서 문재인 통해서 막 부탁하니까 교토에 갔다가 판문점에 와서 만나주죠. 그때 문재인이가 자기도 끼겠다고 택기 들고 쫓아가니까 두 사람이 너 들어오지 마. 그래서 둘이 만났는데 결론적으로 또 노딜이 됩니다. 그거 끝나고 나오니까 문재인이 쫓아가서 악수하면서 3자 정상회담, 남북한 미국 최초로 자기가 했다 떠드는데 요즘은 자랑 안 해요. 창피하니까. 그때 김정은이가 미국하고는 안 되는구나 해서 이 책임을 미국 욕을 못하니까 문재인은 행해서 삶은 소대가리 특등 모대가리 막 욕을 해대면서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문재인 같은 유의 사람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우리는 또 질질 끌려갈 텐데 2022년 총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라는 기가 막힌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국민당 정권이 계속 지배해왔던 대만에서 최영문, 차이잉원이 당선된 거에 이어서 기적 같은 거였어요. 그 최영문 정권이 두 번을 하고 나서 이번에 다시 민진당이 된 거랑 같은 겁니다. 우리도 이명박, 박근혜를 거쳤다 문재인 갔다 다시 윤석열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윤 정부가 또 그대로 갔으면은 박근혜, 이명박의 재판일 텐데 이 노재봉의 제자인 김영호 선생이 통일부에 가서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을 하다가 본인이 장관이 되고 북한 변화를 딱 보고 나서는 고려연방제와 비슷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벌이겠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어차피 남북은요. 각각이 다른 나라랑 수없이
외교를 맺었고 유엔에 가입했어요. 별도 국가예요. 근데 어떻게 같이 통일이 돼?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6.25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네바에서 54년도에 한반도 정치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건 열리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미국이 가끔 그 애를 소집해서 이걸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겠다. 그게 작은 유엔이 되는 거지. 그쪽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합의가 돼야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모인 나라들이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하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북한에서 동독을 통일할 때처럼 레볼루션이 민주화 혁명이 나도록 해서 걔네들이 북한 정권을 뒤집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국회에서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겠다고 해서 기본 남북 조약을 맺으면 통일이 될 수 있죠. 이게 독일입니다. 독일 통일 케이스입니다. 이게 거의 아마 맞을 겁니다. 김용호 장관이 노재봉 교수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주사파 같은 놈들 이 땅에 못생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김용호 장관의 노선을 상당히 지지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북한이 지금 몰래 나진에서 무기를 실어서 러시아 수출하죠. 그게 배로 요렇게 해서 그 블라디보스톡하고 나오카 사이에 그 비밀 러시아 극동함대, 태평양 함대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갖다 놓으면 기차를 싣고 가는데 동해가 워낙 깊잖아요. 그 잠수함이 가서 빵 쏘거나 또 기뢰 같은 걸로 해서 스스로 깔아앉게 한 2척만 해버리면 그렇게 해야지. 왜? 우크라이나도 침공을 당했을 때 독일이 참 한심하게도 러시아한테 파이프라인으로 기름 받고 있었잖아요. 그거 폭파시킨 게 우크라이나라 그러죠. 그때부터 이제 독일이 정신 차리고 반 러시아 전선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유대를 끊기 위해서는 그 백기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방송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 모든 배들은 다닐 때 자기 위치를 알려야 돼요. 그래야 사고 나서 누가 구해주는데 이 나진항에서 나와서 러시아 군항으로 가는 그 배는 그걸 안 킨다. 미국이 자기 위치에 안 아끼고 유령선이라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미국이 보고 있다는 거지. 왜 유령선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의 긴장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긴장이 4월 10일 전에 올라가는 게 좋은지 후인지는 이제 앞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또 미국도 결정할 거고. 저는 총선 전에 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선이 급하거든. 지금 미국은 미국 국회에서 돈을 안 줘갖고 결정 안 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못 해. 근데 북한에 무기 계속 들어오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난리야. 그걸 차단해야지. 방법이 뭐예요? 그리고 우리 국가정보원이 앞으로 공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상당히 힘든 강의였네요. 뭐, 보도가 아니라.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한반도는 굴러갑니다. 고려연방제로부터 우리가 드디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김용호 장관이 내놨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한테 저는 화이팅을 외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